여러분, 이번 주 주말에 볼 영화 정하셨어요? 안 정하셨으면 여기서 고르시기 바랍니다. 예전 영화부터 최신 영화까지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목요일엔 퐁당극장. 오늘은 또 어떤 영화를 소개해 주실지 되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영화평론가 오동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이 금방 가네요. 너무 금방 가죠.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제가 부산을 한 2번 갔다 왔는데 네. 부산 첫 번째 갔을 때는 부산 정말 비 피해가 심했고요. 그저께도 비가 많이 왔었어요. 남부지방에 비가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영화제 때문에 다녀오셨죠? 네. 부산 영화제가 이제 하느냐 마느냐를 넘어서서 부산 영화제요? 네네 해야죠. 올해? 네, 올해. 네. 그래서 부산 영화제 준비하고 있고 저는 마켓 맡고 있으니까 네. 부산 영화제 마켓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그 마켓에서 사실은 영화제의 꽃이 마켓이잖아요. 마켓 때문에 영화제가 열린다고 봐도 원래 마켓이 아닌데. 먼저 만들어지고요. 그렇죠. 모든 것은 사실은 네. 상행위와 경제행위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사고 파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는데 사람들이 그냥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축제를 만든 거예요. 그게 영화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네.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화도 극장이 먼저 만들어지고 극장이 채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만들어진 거죠. 예전에 VHS도 국내 대기업들이 VHS 비디오 기기들을 만들고 거기에 번들로 VHS를 끼워서 팔아야 이제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대기업들이 그런 컨텐츠가 없으니까 기다리다 보니까 너무 지치니까 우리가 직접 만들래.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이 뛰어든 거죠. 그러니까 얘기를 이렇게 좀 거꾸로 생각하시면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영화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너무 기대돼요, 매주. 어제 정우성 씨 왔다 갔죠. 네, 어제 저희한테는 정우성 씨가 왔다 갔고요. 네. 뉴스공장에서는 그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감독님, 홍 감독, 네네네. 요새 아주 교통방송이 핫하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정우성 씨가 오면은 이 교통방송뿐만 TBS뿐만이 아니라 상암동 전체가 흔들리지 않나요? 글쎄요. 여기가 너무 분주해져가지고 사실 그 상암동까지는 모르겠고. 할리우드 배우 중에 워렌 비티라고. 네. 1943년생이시니까 굉장히 나이가 드셨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초원의 빛 등등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많이 하셨죠. 워렌 비티.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같은 그런 뛰어난 작품도 있어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그 작품은 이 워렌 비티가 워낙 뛰어난 배우고 네. 굉장히 명민한 분이세요. 그래서 늘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배우이기도 해요. 네. 지금도요? 요즘은 좀 가라앉았습니다만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워렌 비티가 나오면 워낙 대중적 인기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식견이나 또 사회문화적인 어떤 그런 소양이 굉장히 깊으신 분이라 네. 대중들에게 굉장히 인상이 많이 각인된 분이거든요. 그래서 정우성 씨를 보면 한국의 워렌 비티가 생각이 나요. 이분이 잘 크면 레이건도 배우였는데 네. 로널드 레이건은 그렇다고 좀 우리랑 좀 결이 좀 다른 사람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정우성 씨가 요즘의 행보가 어떻게 살짝 정치적인 행보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이제 배우를 넘어서서 연기자를 넘어서서 굉장히 진정한 대중 스타로 거듭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그 지형으로 간다라기보다 정치적이라는 그 뜻은 그 자신의 사회적으로 그 자신의 위치에서 그 주변을 사람들을 좀 챙겨가면서 사회적으로 좋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항상 그 필름 이즈 폴리틱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사실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담지 않을 수 없고요. 그 영화의 그 촬영 현장이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감독이 촬영 감독하고 딜을 하고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고 배우하고 감독 사이에서 뭔가 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른바 협치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촬영 현장이 엉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찍는 것 자체 그 행위도 폴리틱스고요. 정치학적인 거고 영화 자체가 사실은 정치적 문제나 사회적 문제를 매우 많이 갖고 있고 그 이슈를 담고 있죠. 정우성 씨가 출연한 영화 강철비 2도 사실은 그런 영화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영화를 보고 한국의 정치나 사회적인 문제를 캐치할 수도 있고요. 거꾸로 한국의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영화를 해석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서로 주고받는 게임이 가능한 부분이 영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연기자죠. 어느 쪽으로
자기의 위치 지음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연기자들 스스로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우성 씨는 요즘 굉장히 좋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공부를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부를 해야지 해서 하면 잘 안 들어올 텐데 본인이 굉장히 책 읽기를 좋아하고 사회적 문제에 대한 그 이슈에 대해서 스스로 따라가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난민 친선 대사잖아요. 네, UN. 지금 모든 영화가 세계의 모든 영화는 딱 두 가지의 주제를 갖고 있어요. 하나가 네. 환경이고요. 환경. 네, 하나가 난민이에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깊은 연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난민 문제가 지금 유럽의 모든 보수주의와 극우주의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리아 난민들이 흘러서 유럽으로 흘러갔을 때 거기에 유럽 내에 어떤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해친다라고 해서 거기 예를 들면 극우 정치주의자들이 난민들을 반대하고 이러면서 정치적인 이슈가 굉장히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세계적인 문제와 영화가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다면 영화를 잘 들여다보시면 요즘 그 젊은 작가들이 만들어내는 영화들 대부분 환경 문제나 네. 정치적 난민 문제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우성 씨가 관여돼 있기 때문에 네. 정우성 씨도 그 국제 정치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이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연기자 유명하신 연예인들 같은 네. 경우는 정치적인 로 네. 가지 마라라고 하는데 정치하면 우리가 왼쪽 오른쪽만 생각하는데 네. 그렇지 않거든요. 아니 그 모든 삶이요. 그러니까 정치와 정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정파냐 어떤 정치냐를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공정하냐 이런 거겠죠. 얼마나 페어하냐 이런 거지. 모든 사람들은 다 어느 쪽이든 자기의 정파적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 채팅창을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 네. 올드가드 했잖아요. 네네. 되게 재밌게 네, 보셨다는 보셨다고요? 분들이 네. 계시네요. 네. 네. 샤르리즈 테론이 참 매력적이죠. 너무 매력적이죠. 네.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네. 자, 오늘은 비슷해요. 네. 어떤 영화인가요? 그래서 이제 그 강철비가 아무래도 강철비 2가 관심을 모을 것 같아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이런 한국의 남북 분단 현실을 그린 네. 남북한 관계를 그린 영화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언제부터 나왔을까? 뭐 이런 것들 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럼 언제부터 나왔나요? 사실은 남북 분단 이후부터 영화들은 계속 나왔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승만 정권 때나 박정희 정부 때 또는 그 전두환 독재 때까지는 사실은 영화는 검열에 시달렸으니까 맞아요. 한 카트 한 카트 다 잘렸잖아요. 네. 그 필름을 가지고 가서 검사를 받고 네. 필름이 몽창몽창 잘라서 네. 너덜너덜해져서 온다고 저랑 같이 들었어요. 그 영화제를 하셨던 레지스탕스 영화제라는 그 영화제를 하셨던 분 중에 예전에 국정원장 하셨던 이종찬 원장이 계세요. 그분이 그 영화제를 만드셨는데 그분이 예전에 검열관이셨어요. 근데 얼마나 큰 역설이냐면 네. 검열관이셔서 굉장히 뭐랄까 보수적이고 그러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오히려 검열관을 하시면서 네. 영화를 너무 보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네. 봐야죠. 디테일하게 봐야지. 이거 본인이 자를 것만 생각하고 본 게 아니라 영화를 다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영화 때문에 굉장히 개방적이셨어요. 오히려 네. 영화에 영향을 받으셔서. 역설이에요. 그래서 영화를 안 보신 영화가 없고 네. 뭐 그래서 영화를 지금도 많이 보시고 네. 그때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잘랐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네. 영화 때문에 굉장히 개방적이고 굉장히 뭐랄까 진보적이 되셨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역설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재미있는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유일하게 감독님이 어떤 감독님들이 이제 자신의 작품을 만들었을 때 그 온전한 채를 다 봤을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렇죠. 본 사람이잖아요. 1960년대 그 이종찬 전 국정원장께서는 네. 영화를 다 본 거예요. 온전하게. 마치 그 주세페 토르나토레의 시네마 천국의 신부처럼 키스 장면 다 잘랐던 신부처럼 네. 자기는 다 본 거죠. 어쨌든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대부분 방공 영화였어요. 방공 영화. 네. 여러분들 오랜만이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1963년에 이만희 감독의 영화 돌아오지 않는 해병. 네. 이만희 감독은 이혜영 씨의 아버님이시잖아요. 네. 네. 워낙 걸출한 그런 연출가셨습니다만 조기에 타계하셨죠. 네. 네. 아깝게 타계하셨고요. 일찍 타계하셨고 1964년도에는 월북하고 또 북한 탈출하고 그래서 워낙 유명하셨던 신상옥 감독이 만드신 신상옥 감독님. 네, 빨간 마우라 이런 영화는 다 기억하시잖아요. 네네. 다 대부분 근데 네. 듣기는 들었는데 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1963년, 64년 제가 태어났을 때예요. 방공 영화. 저는 한 영화
공부까지는 아니어도 한국 영어 현대 영화사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다 봤어야 됐던 영화고 저의 직업적이니까 봤습니다만 여러분도 네. 아직 못 보신 분도 많겠죠. 어쨌든 네. 대부분 대부분 돌아오지 않는 해병, 뭐 빨간 마우라 이런 등등은 북한에 맞서 싸우는 우리 국군의 얘기를 다루는 작품이겠죠. 당시에 60년대 70년대는 분단 상황이 굉장히 강고했고 또 분단 이데올로기가 냉전 이데올로기가 워낙 강고했기 때문에 이런 류의 영화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영화가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든 잡초처럼 뭐 이렇게 뚫고 나와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아주 획일적인 이데올로기에 대한 그 뭔가의 반발을 하죠. 거기에 또 새로운 어떤 자유스러움과 새로운 어떤 뭐 이념적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제 영화들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렇게 되기 시작한 게 네. 역설적이게도 1980년이 사실은 12.12 사태 나고 네. 한국이 계엄령하에 들어간 네. 때잖아요. 네네. 전두환 독재가 시작될 텐데 그렇죠. 1980년에 아주 주목할 만한 그런 이런 분단 이데올로기 영화들이 나와요. 그게 임권택 감독의 짜코란 영화고요. 짜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영화에서 가장 걸출한 영화 중에 하나가 가장 주목할 만한 영화 중에 하나가 이두용 감독이 만드신 최후의 증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최후의 네. 증인. 네. 그 정윤희 씨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980년대에 스트로이카 중에 한 분이셨죠. 정윤희, 유지인, 뭐 장미 뭐 이래서 기억 못 하시는구나. 아니 아는데 이제 그 분들의 작품들을 보고 자라는 세대는 아니어가지고. 정윤희 씨는 뭐 음악에서 사라졌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 정윤희 씨가 나왔던 가장 주목할 만한 걸작이 최후의 증인이에요. 최후의 증인. 네. 김성종이라는 소설가가 썼던 원작을 이두용 감독이 만들었죠. 1980년 이렇게 엄혹했던 시절에 오히려 분단 문제에 대해서 분단을 좀 넘어서려는 그러니까 분단 극복의 어떤 그 이념적 태도를 갖고 있는 영화들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이색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 1980년에서 87년까지 그러니까 60 항쟁까지 그 전두환 독재가 이어지는데요. 초기에는 오히려 조금 더 뭐랄까 좀 공간이 약간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리버럴 세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79년 80년대 이제 서울의 봄이 오고 네. 뭐 새로운 어떤 민주주의 어떤 열망이 싹 텄다가 이제 그게 눌려졌습니다만 1980년이라는 어떤 시대적 공간은 약간 열려 있었던 그런 시기여서 이런 작품들이 비집고 나올 수 있던 거죠. 1984년 85년 요렇게까지 가면 못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80년대 학번 세대입니다만 워낙 그때가 어두웠던 시대라 광주 문제가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에 임권택 감독의 짜코와 이렇게 최후의 증인 같은 작품이 나온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분단 문제를 바라보실 때 가끔 이제 케이블 TV나 이럴 때 옛날 영화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좀 챙겨 보시면 이렇게 짜코나 또는 최후의 증인 같은 작품이 방영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들 알아보시면 눈치채시면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작품을 지금에 한번 보면 네. 예전에 느꼈었던 그 감흥하고 또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철저하게 반공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1960년대에 태어나서 70년대 아주 철저하게 반공 교육을 받고 그 맨날 이렇게 삐라? 아니 그 그림 저 삐라 주로 써다녔어요. 미술 시간에 그 경찰서 그렇죠. 갖다 주면 막 선물 줬거든요. 미술 시간에 뭔가 이렇게 그림 그리면 뭐 북한을 이렇게 도깨비로 그리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죠. 돼지인 줄 알았어요. 돼지로 표현을 많이 해가지고. 그 짜코 같은 경우가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어쨌든 공비 토벌 대장하고 예전에 빨치산 대장이었던 그 쫓고 쫓기는 관계가 30년 후에 한 갱생원에서 만난 얘기예요. 그래서 두 사이는 사실 원수인데 적군이고 서로. 그런데 30년이 흐른 지금 현재 두 사람이 서로를 어떻게 치유하고 화해해 나가는가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남북 분단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화해의 제스처로 만들어 나가는가 그런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가 이런 얘기들을 담고 있어서 어쩌면 1980년부터 그러니까 임권택 감독이 짜코부터 그 이런 영화의 어떤 결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굉장히 오래 걸렸죠. 네. 한 20년 6.25 전쟁 이후에 1950 전쟁이 사실은 53년에 종전이 됐습니다만 휴전이 됐습니다만 전쟁 51년쯤에 거의 사실 끝나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51년 한 후반부 1년 반 정도 끌다가 그러니까 전쟁은 휴전으로 가고 근 30년 동안
영화나 문화가 이렇게 좀 갇혀 있다가 1980년 그 임권택 감독이 짰고부터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90년 후반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공동경비구역 JSA, 네. 웰컴 투 동막골, 그렇네요. 네, 이런 것들이 그렇네요.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남북 문제에 대한 새로운 어떤 이정표들을 세우기 시작했죠. 그런데 잘 보시면요, 네. 이게 이제 김대중 정부 때예요. 그러니까 1996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검열은 위헌이다라고 해서 영화에 대한 검열이 없어져요. 영화에 대한 검열이 없어지고 나서부터 이런 영화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게 대부분 슈디가 나온 게 1999년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슈디가 나온 지 20년 됐다고 리마스터링 작업을 한대요. 그래서 강주희 감독이 그걸 가지고 전화를 하셨는데 네. 원로가 된 것 같아요. 그 영화 나온 지 20년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은 그거 다시 복원됐어요. 복원돼서 이제 재상영도 한번 영화제에서 너무 좋겠네요. 재상영도 한번 했었고요. 슈디, JSA, 웰컴 투 동막골 이런 등등은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나와서 한국 사회를 좀 흔들었어요, 사실. 그리고 그 상업적으로도 성공한 굉장히 작품이잖아요. 상상을 못했던 일이에요. 뭐냐면 송강호가 북한군이잖아요. 네. JSA에서 이병헌이 국군이고 둘이서 만나서 초코파이 나눠 먹고 형동생 하잖아요. 맞아요. 국가보안법이죠. 그 웰컴 투 동막골은 네, 넘어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인민군하고 국군하고 네. 여기 또 유엔군 중에 그 미군 중에 네. 그 나고한 병사가 있어요. 이 셋이서 힘을 합쳐서 동막골에 있는 주민들을 지키려고 B29 폭격기하고 싸워요. 반미죠. 네. 그래서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막 이런 영화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영화가 막 뭐랄까 이념의 지형을 막 흔든 거죠. 사실 슈리도 간첩이잖아요, 여자가. 김윤진 씨. 네, 김윤진 씨가 간첩이잖아요. 근데 그 한석규하고 사랑을 그렇잖아요. 나누게 되고 다시 헤어지고. 그렇죠. 러브 스토리가 싸우게 있잖아요. 되고.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런 영화들이 어쩌면 영화 자체를 풍성하게 만든 것도 있지만 한국 사회를 열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업적으로 흥행에 성공한 것은 대중들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시그널이죠. 그러니까 네. 대중들이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라는 그런 생각이 강하면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지 않겠죠. 그런 영화에 500만, 600만, 700만의 관객이 모인다는 것은 동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사회가 그만큼 열려져 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한편으로는 영화는 좀 이렇게 상상력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상상력의 영역을 좀 인정을 해주면 더 그렇죠. 좋은 영화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는 딱 두 가지가 자유로워야 합니다. 뭐냐면 하나는 손이 자유로워야 되고요. 손은 뭐예요? 그래픽이잖아요. 웰컴 투 동막골에서 신하균 씨가 수류탄을 이렇게 뒤로 잘못해서 던져요. 광에서 터지거든요. 그게 옥수수광이에요. 맞아요. 근데 옥수수광에서 터지는데 그게 팝콘비가 내려요. 이런 거는 사실은 시나리오를 한 줄 쓰고 나면 노래도 유명하죠. 이걸 어떻게 찍으라는 얘기냐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CG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그래픽 기술이 워낙 발달되어 있고 손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모든 걸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머리가 자유로워야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1990년대 후반 2000년대는 DJ 정부 이후에 한국 영화계가 손과 머리가 동시에 자유로웠던 보기 드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가슴을 더 넣을래요. 네, 심장도 좋네. 좀 자유로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또 부족해서 강철비가 이제 그렇게까지 해서 나온 영화가 강철비 1, 2고요. 양호석 감독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똑똑한 감독이에요. 그런 것 그리고 같아요. 네. 한반도 문제를 그 4대 강국의 역학관계로 이해하고 있는 몇 안 되는 한국 감독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저희는 함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